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하나 있죠. 늦은 결혼이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집안이 안 좋은 것도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자에 대한 흥미가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누나만 줄줄이 있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에 대한 환상 자체가 없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만 셋,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잘생겼지만 집에서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겠지? 배를 벅벅 끌고 코를 파서 여기저기 던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제가 본 오빠들만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애를 하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저희 오빠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주말에는 소파와 하나가 되어 누워만 있고 과자 부스러기를 질질 흘리면서 다니며 청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도 모자라 게임에 술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한 부류였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남자라는 것 자체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인 저에게 방구를 먹이고 손톱에 낀 때를 빼내서는 킁킁 냄새를 맡는 오빠들을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다가 저는 남편이라는 새로운 종족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세상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도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종족 말이죠. 회사의 협력업체 미팅에서 만나게 된 남편은 정말로 깔끔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철저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일절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자신을 꾸미고 가꿀 줄 알았어요.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공부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말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거였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헤어진 전처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저희 집에서도 딱히 반대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40이 다 돼가도록 시집갈 생각은커녕 연애에도 관심이 없자 재혼이라고 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는 너무나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연애만 7개월을 하고 바로 결혼을 했으니 속도가 빠르기도 했죠.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딱 하나가 걱정되긴 했지만 말이죠. 그건 바로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셋째 오빠가 자신의 자동차 아래서 발견해서 데리고 온 고양이인데 본가에 있을 때부터 쭉 제가 도맡아 키우고 있었죠. 연애를 할 때에도 남편 역시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긴 했지만 워낙 깔끔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결혼 전에 제가 슬쩍 물었어요. 자기야, 내가 쭉 키우긴 했지만 우리 가족들도 고양이 좋아해서 우리 셋째 오빠가 키우고 싶다는 말도 했거든. 혹시나 싫으면 괜찮으니까 말해도 돼. 아니야, 갑자기 환경 바뀌는 건 안 좋아.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고 하잖아. 실질적 주인도 자기잖아. 애초에 당연히 우리가 키우는 줄 알았고 각오도 돼 있어. 그래도 털이 좀 날리고 그럴 텐데 자긴 잘 못 견딜 것 같아서. 진짜 괜찮아. 캣타워도 들여놓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엇보다 당신 힘들 때 늘 함께 있어준 소중한 고양이라고 했잖아. 그런 애를 어떻게 두고 와. 무조건 데려와. 정말? 너무 고마워. 진짜 감동했어.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진짜 완벽하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남편은 최고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청소며 빨래며 모든 집안일을 도왔고 저는 그저 거두는 수준이었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가는 건 역시도 혼자만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명절이나 제사, 김장과 같은 집안 행사에도 저를 빼놓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 같은 중요한 날에만 참석하면 되니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최고의 남편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시어머니 생신은 남편이 따로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제가 결혼 전엔 몰랐던 게 있었죠. 사실 내 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재혼. 지금이 세 번째야. 나한텐 새어머니고 당신한텐 새 시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왜 말을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결혼 전에 잠깐 인사드렸을 때 당신이랑 닮았다는 헛소리를 했는데. 숨길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 미리 말 못한 건 미안. 근데 숨긴 게 아니라 그 여자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남편은 심기가 불편할 때마다 관자놀이를 양손으로 꾹꾹 누르는데 그러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 혹시 아버지가 재혼한 게 싫은 건가? 내가 왜 싫어.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난 5번, 6번도 재혼 찬성해. 충분히 능력 있으시고. 근데 지금 새어머니는 좀 아니라는 거야.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해야 하나? 뭐? 돈? 그 작은 회사긴 해도 아버지는 엄연한 회사 대표야. 근데 새어머니란 사람은 돈에만 혈안이 돼서 물처럼 돈을 쓰고 다녀.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새어머니를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이간질도 하고 없는 말도 꾸며내고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에이, 그건 좀 그렇다. 내가 물들까봐?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이야. 새어머니 이간질도 잘하시고 이상한 말도 해. 이런 말은 하기 싫었지만 전처랑 내 사이 갈라놓은 것도 그분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가까이 지내지 마. 알았어? 새어머니랑 전처랑 아직도 연락하는 것 같은데 괜히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건 좀 그렇다. 왜 헤어진 전 며느리랑 연락을 하시지? 그렇지. 그니까 당신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마. 잘 보이고 할 필요도 없어. 평소에 누군가가 싫다는 말을 한 적 없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말에 저는 따랐습니다. 실제로도 새 시어머니는 저나 남편을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제가 결혼하고 4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죠. 솔직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연 임신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덜컥 엄마가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딸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도 저를 꼭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과 꼭 닮은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으니까요. 한 번은 아들이라고 해도 저를 닮아야 한다고 하기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날 닮아야 된다고 그래? 자기보다 청소도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다면서 뭐라고 하잖아. 그럼 이왕에 아이를 낳는 거 자기를 닮아야 좋은 거 아니야? 그야 뭐 어쨌든 날 닮은 인간이 또 있는 건 싫어. 왜? 자기가 뭐 어때서? 그냥 좀 그래. 어쨌든 날 닮은 애한테는 정이 안 갈 것 같아. 그때는 그냥 흘려버렸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의 이야기쯤으로 여겼죠. 어쨌든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소홀했던 시댁과의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자를 봐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는 고양이를 맡아주셨기 때문이었죠. 당시 저희 본가와는 거리가 있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셋째 오빠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을 분리해서 키워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뜻 시어머니가 고양이를 대신 맡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솔직히 못 믿어웠는데 고양이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당분간만 맡아달라고 했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거였죠. 그때 저는 거의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시어머니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나이가 좀 있어서요, 어머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치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강아지랑 고양이 다 키운 경력이 있거든. 여기서도 한동안 키웠었어. 15살이었는데 눈이 잘 안 보였지. 11살이면 이 녀석도 나이가 많네. 아, 그 강아지는 그럼 죽은 건가요? 응? 그렇지. 그때 새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떠나보낸 강아지 이야기를 괜히 꺼냈나 하는 생각에 얼른 말을 돌렸고요. 대부분 강아지, 고양이 이야기였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장난감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먹는 건 뭘 좋아하는지, 옷을 만들어줘도 되는지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죠. 막상 이야기를 하자 남편의 말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고양이 용품이랑 사료, 간식과 영양제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는데 밖에서 기다린다는 남편이 쿵쿵 발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전에 없던 신경질을 냈죠. 아직도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대충 설명하고 그냥 나와. 아니, 그냥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니까 미안, 오래 기다렸어? 피곤해, 얼른 가. 전달 못한 건 내가 따로 하면 되니까 나오라고. 그때 남편이 새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미움? 아니, 그보다 증오에 가까웠죠. 그래도 나름 결혼하고 2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으니 남편의 행동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알긴 알았습니다. 돈을 밝히고 돈에 환장했다는 남편의 설명과는 이질감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관찰한 시어머니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에 늘 주눅이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매번 갈 때마다 비슷한 옷에 장신구만 하고 있을 뿐이었고 더없이 검소하게 식사를 차렸죠. 물 하나를 그냥 틀어놓는 법도 없고 불도 거의 다 끄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 역시 그런 분이었기에 그 절약이 습관이라는 것쯤은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제 판단은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 라기보다는 새 시어머니의 존재가 싫다는 쪽으로 서더군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고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싫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때문에 저는 그 전까지의 오해나 남편의 말은 뒤로 하고 새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싫어하긴 하지만 고양이 때문이라도 자주 가야 했고 겸사겸사 이야기도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까지 대동해서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뭔가 혼자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혼자 힘으로 캣휠이라는 제품을 조립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캣휠은 쉽게 말해서 고양이가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바퀴 같은 커다란 제품입니다. 안에서 굴리면 러닝머신처럼 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게도 제법 있는데 그걸 직접 하시고 계셨어요. 저는 잠든 아이를 방에 눕혀두고 얼른 나와 거들며 말했습니다. 이걸 혼자서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다치시면 어쩌시려고요? 고양이들이 좋아한다기에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왜? 그 별로 안 좋아할까? 그야 잘 모르지만 저는 고양이한테 한 번도 이걸 사준 적이 없거든요. 안 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요즘 저 녀석 보는 재미로 살아. 얼마나 나를 잘 따르는지 몰라. 이제 다시 돌아가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선물해주고 싶어서. 잘 타면 좋을 텐데. 네, 그러게요. 그럼 저랑 같이 조립해요.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끙끙거리면서 조립한 캣휠은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고양이가 좋아했어요.
작은 발로 슬금슬금 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나 시어머니나 좋아서 웃고 사진까지 찍으면서 기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뜬금없이 남편이 시댁에 방문을 했고 저와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걸 가만히 뒤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해서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시어머니 역시도 발작하듯이 놀라서 뒤로 넘어갔죠. 저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기척이라도 내지. 좀 놀랐어. 근데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집에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 잠깐. 그냥 아주 잠깐 들렸어.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아, 그래? 그 표정은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라도 씹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고 얼굴 혈색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죠. 시어머니도 눈치를 보면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주섬주섬 아기 용품들을 챙겨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죠. 이제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기에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저 여자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근데 내 앞에서 웃고 떠들어? 저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고 그래? 우리 아버지 재산 가로채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여자야! 알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알아. 그래도 내 편의를 봐주셨잖아. 잠깐 웃고 그런 거고. 잠깐? 그게 잠깐 가지고 가능해? 당신 최근에 자주 들락거리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나도 듣는 귀가 있어. 왜 자꾸 어울리는 거야? 정말 물들기라도 했어? 그야. 고양이 때문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그게 핑계야? 저 여자도 그걸로 당신한테 접근하는 거야. 접근해서 이간질이나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아버지랑 사이도 소원해졌어. 우리 집에 화근이나 다름없다고. 근데 꼭 당신까지 전처 뒤를 밟고 싶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난폭 운전까지 해서 집으로 왔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욕설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차가 느리게 간다면서 뒤에 차를 바짝 붙이고는 상스러운 욕을 하며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죠. 제가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반쯤 눈이 돌아서 계속 그런 짓을 반복했어요. 아이는 뒤로 넘어갈 듯 울고 저는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죠. 마치 자동차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몸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렇게 마침내 저희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 차에서 뛰어내려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 차를 그렇게 운전하는 건 정말 최악이었죠. 저는 일단 우는 아이를 달랜 후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애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해? 정말 미쳤어? 아까 정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했어? 애초에 날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사고 안 났잖아. 내가 나지도 않은 사고까지 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있어? 미쳤구나. 지금 내 핑계 대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자기도 이제 아이 아빠야. 그런데 애를 태운 차를 그렇게 몰아놓고 뭐? 화나게 하질 말았어야지? 사고 안 났으니 들을 이유 없다고? 어쩌면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어? 어차피 원하지도 않은 애였어. 당신이 마음대로 낳은 거야.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어. 원하지도 않는 애라니. 더는 선 넘지 마. 지금 나한테 명령했어? 이게 명령이야? 원하지 않는 애라고 하는 게 그럼 해야 할 말이라는 거야? 선 넘지 말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면 뭐가 명령이야?
당신 더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한 번 더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어!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특히나 분노로 그득그득 차 있는 눈과 바짝 당겨진 턱 근육이 실룩거리는 모습. 두 주먹까지 꽉 쥔 상태로 어깨를 떨고 있는 걸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시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다정하고 친절하게 묻곤 했죠. 그때는 그저 사이 안 좋은 걸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니 그것들이 모두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낼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밤사이에 시댁에 맡겨놨던 제 고양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새벽 내내 고양이를 찾아다녔고 시아버지 역시도 여기저기 유기동물센터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도 전단지까지 만들어 돌렸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어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음식도 물도 거부한 상태로 울기만 했어요. 애초에 고양이를 맡긴 것부터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죠.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제 곁을 남편이 지켰습니다. 여보, 괜찮아. 분명 돌아온다니까. 걔 집 밖에서 적응 못해. 거기다가 계속 밖에 비가 오잖아. 어쩌면 좋아, 나이도 많은데.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하지만 우리 믿자, 응?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니까 분명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 그렇게 믿자. 그래야 고양이도 다시 돌아올 의지를 받지.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냥 조금 힘들어도 돌봤어야 했는데. 왜 그게 당신 탓이야? 애가 괜찮아졌을 때 다시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내가 미쳤어. 난 미쳤다고. 저는 정말로 저 자신을 가장 원망했어요.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줬고 제 삶에서 유일하게 웃음을 줬던 게 그 고양이였습니다. 혼자 떨어져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고요. 제가 오면 가장 먼저 반겨주고 아침이면 늘 제 곁에서 저를 바라봐주던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고양이에게 저 역시 세상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자주 오가야 하고 혹시나 고양이 털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고양이를 덜컥 시댁에 맡기는 짓을 하고 말았던 거죠. 제가 늘 코를 막으며 비웃던 별거 없는 핑계를 대며 동물을 유기하는 인간들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끔찍스러웠습니다. 제가 제 머리를 때리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타이르듯 말했죠. 당신 탓 아니야. 굳이 탓을 하려면 새어머니가 돌본다는 고집을 피워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어쩌면 내가 미워서 고양이를 내다 버리고 연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고. 제대로 봐주지도 않을 거면서 당신이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조금만 더 돌보겠다고 나온 것도 수상하지 않아? 뭐? 아니, 혹시나 하는 거지. 새어머니는 그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양이를 유기할 사람이라면 죽은 강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표정을 지을 순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더구나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까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죠.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사이는 심장마비였고 원래부터 심장이 약했다고 하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첫째 날 시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에 또 쓰러지시고 말았죠. 때문에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아버님 병실과 시어머니 장례식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 마지막 날에 저는 조문객을 보내고 한참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넋이 반쯤 빠진 것 같고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된 상태였죠. 그런데 절은 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불안한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는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상주는 어디 갔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실에 있을 텐데 전화하면 바로 올 수 있어요. 여기 장례식장 있는 병원이라.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불러드려요? 이제 곧 교대할 시간이긴 해요.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앉아 계시면 제가 바로... 아니요, 부르지 마세요. 혹시 그쪽이 그 사람 새 아내분이세요? 네? 네. 근데 누구신지... 저 그 사람 전처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짧은 목례를 했죠. 안녕하세요. 헌데 여자는 여전히 주위를 불안한 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빠르게 말했죠. 여기서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교대한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 몰래 저 따라오세요. 저 봤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왜요? 제발요.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해요. 알겠어요? 저는 일단 전처를 먼저 보내고 돌아온 남편과 교대를 했습니다. 아버님의 병실로 올라가는 척하고 여자와 약속한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죠. 가장 구석으로 가자 여자는 제 손목을 끌고는 차 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행동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짜증이 밀려왔죠. 바람을 피운 남편의 전처가 저를 찾아와서 할 소리가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하고 그냥 빨리 말해요. 대체 왜 장례식까지 와서 이러는 거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 다 그쪽 남편이자 내 전 남편 때문이거든요. 저는 기가 차서 웃었죠. 심각하게 들으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인이 밝혀진 부분인데 그걸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걸로만 보였죠. 이봐요. 아무리 남편이랑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해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사인이 심장마비라고요. 그건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정말 그 인간이 한 거라니까요. 진짜. 계속 그 소리 하실 거면 저 가요. 더는 속이 이상해서 못 듣겠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안 통해요. 지금 그 말 제가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인 거 알아요? 전처는 저를 돌려막고는 자신의 트렁크를 활짝 열어 보여줬습니다. 저는 별것도 없는 트렁크 내부를 쓱 보고 몸을 돌리려다가 황급히 다시 안을 확인했죠. 거기서는 아주 작고 연약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동장 밖으로 약간 삐져나온 발만 보고도 제 고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이동장을 열어 고양이를 확인했는데 고양이의 한쪽 다리가 없다는 것에 경악해서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를 알아본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긴 울음을 토하자 저는 헐떡이면서 눈물을 흘렸죠. 당신 뭐야? 내 고양이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소리를 있는 힘껏 질렀고 여자는 불안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 남편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왜... 대체 그 사람이 왜 이 아이 버려요? 그 인간한테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아마도 그냥일 겁니다. 더러워서? 불결해서? 아니면 뭔가 방해를 하고 싶어서? 하지만 확실히 시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건 이유가 있죠. 바로 돈. 아버님 유산이요. 거짓말.
당신 바람 피우고 이혼당해서 지금 화풀이 하는 거죠? 증거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거짓말을 한 거지. 난 내가 이혼을 원해서 이혼을 한 겁니다. 그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서. 전처는 제 남편과 결혼할 당시 너무 완벽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맞아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깔끔하고 옷도 잘 입고 늘 자기 관리에 철저하면서도 모든 걸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결혼은 정말 잘했다면서 매일 행복해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재혼으로 돌아가신 새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답니다. 즉, 거의 동시에 결혼을 했던 거였죠. 새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꽤 잘 따랐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치를 보고 계시더군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눈에도 훤히 보였죠. 그때 저는 새엄마가 싫은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제 남편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전처는 그 말을 하면서 씁쓸하게 웃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안 믿었어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누굴 괴롭힌다니. 그냥 사이가 안 좋은데 부풀려서 말하는 모양이다. 뭐 아들이 새어머니를 모두 좋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당시에 시어머니가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아주 늙고 약했던. 그 15살이라던 그 개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눈도 잘 안 보였는데. 그 백내장 때문에요. 그 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죽었다고 들었는데 사라졌던 건가요? 죽었겠죠. 그게 벌써 몇 년인데. 어쨌든 그때 시어머니는 그게 남편이 한 짓이라는 걸 저한테 믿어달라고 그러셨어요. 혼자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었을 거라고. 절대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별 생각 없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뒤졌어요. 정말 설마 하는 마음으로요. 전처는 떠올리기 싫은지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블랙박스로 봤던 걸 설명했죠.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던 차가 졸음쉼터로 빠지기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는가 싶더니 출발을 했고 후방 카메라에 흰색 강아지가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강아지가 뒤를 열심히 쫓아오자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기다렸다가 출발하며 약을 올리고는 아예 멀어졌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끔찍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 날짜는 분명 강아지가 없어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기 전에 남편이 흥얼거리면서 기분이 유독 좋았다는 것도 기억났죠. 그냥 단순히 정말 새어머니가 미워서 그랬나? 하는 생각으로 이해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았죠. 그럼 왜 헤어졌어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하루는 만취해서 그러더군요. 아이 가지기 싫었다고. 경쟁하는 건 싫다고.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으면 내 목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죠. 그게 무슨... 소름 끼치지 않아요? 취중진담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인간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도 소시오패스, 그게 아니라도 적어도 그 비슷한 뭔가라도 될 거란 말이죠. 정상 아니라고요. 순간 버려졌던 그 강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 아이도 그렇게 될 것만 같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유산됐어요. 근데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혼을 진행했고요. 전처는 숨을 돌리더니 고양이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고 저와 싸웠던 그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고양이를 좀 맡아달라고. 너무 불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마침 전처는 강아지 일도 마음에 걸리고 이혼 뒤에는 차마 충격에 빠질까봐 고속도로에 버려졌다는 말을 못해서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그 길로 데리러 가서 주차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해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고양이가 시어머니가 맡아달라는 그 고양이라는 걸 알았고 바로 잡으러 갔다고 했죠.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큰 부상이 없는지 고양이는 놀라서 길가로 달리기 시작했고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났다더군요. 피할 수는 없는 사고였어요. 부상이 너무 심해서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사고가 나면서 갈려서 없어진 다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감염이 된 부분을 또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까지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증거가 있다면서요? 그 블랙박스요? 그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펫 CCTV를 설치해드렸거든요. 불안해하셔서 제가 휴대폰이랑 연결해놓고 수시로 보겠다고. 그래서 증거 비슷한 게 남았죠. 휴대폰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화면이었고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화면도 반쯤 돌아가 있는 상태로 움직임만으로 자동으로 촬영이 된 거였죠. 다리로 추정되는 게 휙휙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뿐이었습니다. 이거 안 보이는데요? 그게 제 휴대폰이랑 연결이 된 거라 사생활 문제 때문에 제가 카메라 각도를 돌려놨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다행히 소리는 명확했어요. 웅얼거리면서 작게 들리는 건 시어머니 목소리였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뒤 내용을 보면 대충 고양이 어디에 버렸냐, 내 강아지도 네가 죽였지와 비슷하게 따지면서 묻고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죠. 그러자 남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들렸어요. 그래, 내가 죽였다. 베란다에 앉아있기에 그냥 확 던졌지. 나쁜 놈, 지옥에 떨어질 놈아.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 말 못하는 짐승한테는 친절하면서 말 잘하고 알아듣는 너는 왜 그따위야? 맑게 못 알아먹어? 이 집구석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래? 자격이 왜 없어? 아버지 재산은 원래 다 내 몫이야. 왜? 난 친아들이니까. 근데 그쪽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당신 내 아내한테 바람 넣어서 나랑 이혼시킬 생각이잖아. 고양이 새끼를 핑계로 계속 주입시켜서. 맞지? 아버지가 유산! 결혼하면 주겠다고 한 거 뻔히 알면서 나랑 내 아내 사이를 갈라놔? 내가 2번 당할 줄 알아? 그래서 없앴다. 왜? 아내가 당신이 고양이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죽도록 싫어할 테니까. 됐냐? 이 나쁜 놈, 넌 사람도 아니야. 우리 뽀삐도 그랬어? 여기서 던진 거야? 에이, 그때는 시간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에 쓱 내려줬어. 어디든 빨리 가는 게 좋잖아. 에이, 국도보다는 고속도로가 훨씬 빠르고. 에이, 낑낑거리면서 어찌나 울던지. 내 차를 졸졸 쫓아오더라. 와, 그걸 당신이 직접 봤어야 했는데. 차라리 그걸 그때 말하지 그랬어. 그럼 나갔을 거야. 너 같은 놈이랑 한 집에서 한 공기 마시는 것도 싫었을 테니까. 그 가여운 아이를. 그깟 고양이고 강아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죽은 건데 뭐 어때? 그니까 진즉에 영감이랑 헤어지면 좋았잖아. 아끼는 강아지라고 하면서 사실 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죽였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당신이 더 끔찍해. 그니까 이 집에 뻔뻔하게 계속 있는 거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이전에 있던 새어머니도 2손 2발 들고 떠나게 만든 게 나야. 내가 끔찍해? 그럼 당장 나가. 아니면 뽀삐 버렸던 거기 데려다 줄까? 거긴 빨리 죽을 수 있거든. 그 뒤는 작은 흐느낌과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비릿한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잠잠해지고는 영상이 끝이 났죠.
그리고는 시간이 더 흘러 잠깐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잡혔는데 방구석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는 차마 보지 못해서 눈을 돌렸죠. 정말이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사실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죠.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이 애통하기도 하고 제 고양이의 다리를 보니 분노가 치솟았죠. 저는 전처와 다시 만남을 기약한 뒤 시어머니 장례부터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시아버지가 퇴원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전처와 만나 시아버지를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드렸죠. 졸도를 할 정도로 심약한 상태라는 걸 모르지 않아서 병원까지 가서 병원 바로 앞에 벤치에서 하나씩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충격적인 면모에 놀랄 줄 알았던 아버님이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전에 이 전원주택에 살 때 큰 마당이 있었어. 옆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지 몇 마리가 자꾸만 우리 집으로 들어왔지. 그러다가 한 마리가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았고 주인도 우리한테 키우라고 했단다. 아들의 친모였던 안 사람이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집 지켜준다니 그러려니 해서 얼결에 키우게 됐지. 근데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귀엽다고 뭘 자꾸 주더라고. 그때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거기에 초콜릿이 있었나 봐. 그거 먹으면 죽는데. 맞아. 근데 안타깝게 우린 그때 몰랐어. 힘없이 늘어져 있다가 토하고 그러기에 병원에 갔는데 늦었던 거야. 치료하고 있는데 숨이 멎었지. 아내는 울고 난 수의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 강아지를 바로 그 동물병원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야. 나랑 아내는 그런 아들을 다그쳤고 그 아이도 너무 놀라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들은 너무 덤덤하게 음식물 쓰레기인가 하더라고. 그때 우리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정말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결혼을 하면 유산을 주겠다고 말한 건가요? 내 욕심이었지. 그래도 크니까 사람들이랑도 어울리고 정상적인 것 같아서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다.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사과를 연신하고는 전처에게까지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해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대화가 오간 뒤에 저는 얼마 못 가 이혼 통보를 남편에게서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되도록 자신의 아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이혼을 했죠. 지금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유산을 준다는 식으로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전 이별이 가장 최우선이라며 넉넉한 위자료까지 주셨고요. 솔직히 화도 나고 고양이에 대한 것도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처 역시도 생판 처음 보는 제게 말을 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 뒤에 시아버지는 집을 팔고 사업을 정리하고는 도망치듯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저도 건너들은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확실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 바로 한 달 전에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모습은 사라지고 거의 폐인이 된 상태로 말이죠. 술 냄새에 담배 냄새까지 뒤엉켜서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한 손에는 술병까지 들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왔고 제 어깨를 꽉 잡은 뒤에 거칠게 말했습니다. CX, 아버지 유산 못 받고 이 모양 이 꼴 되니까 내가 싫어? 나 좋다며 왜 마음이 변해? 어? 내 아들 어딨어? 나랑 똑 닮은 아들 어딨냐고? 우리 아들 봐야지 아들! 너네 집에 숨겼어?
부모님이 데리고 있나? 여기 네 본가 근처잖아. 맞지? 그렇지? 이러지 마. 우리 이혼했어. 증권도 포기했잖아. 만나는 것도 안 한다고 한 거 당신이야. 그랬지. 그 영감이 그러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영감 나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만 던지고 도망쳤어. 날 가지고 놀았다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되돌려야지. 우리 이혼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더구나 당신 이혼하기 싫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거야?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겼어? 그건... 그때는 시아버지가 그런 신용만 하라고 해서 했던 거였죠. 그렇게 해야 남편이 확실히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었죠. 이혼을 죽어도 못한다고 소리를 몇 번 정도 지르다가 결국 도장을 찍을 때는 군말 없이 찍었고요. 그니까 내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너, 나,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서 살자. 어? 우리 좋았잖아. 내가 완벽한 남편이라고 늘 좋아했잖아. 자랑하고 다녔잖아. 어? 여보, 당신, 자기야. 싫어. 싫어. 이거 놔. 남편은 제가 밀어내자 제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휘어감은 뒤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싫어? 지금 너 나한테 명령했어? 내가 이 꼴 났다고 지금 나한테 명령을 해? 감히! 사람들은 몰려들고 남편은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는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명령하는 년한테 무슨 말을 해? 차라리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어. 그러면 아버지가 장례식은 찾아오지 않을까? 어? 그렇지. 공포에 손과 발이 덜덜 떨려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순간 제 쪽으로 오던 남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정말로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닿아서 얼마쯤 쭉 앞으로 나갔어요. 고개를 슬쩍 들어보니 저희 오빠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배가 툭 튀어나오고 머리는 반쯤 벗겨진 아저씨들이었지만 덩치는 굉장히 커서 순간 몸에 힘이 풀렸죠. 너 미쳤어? 어딜 내 동생을... 이 쓰레기 새끼 너 잘 걸렸다. 이 손으로 때렸어? 첫째 오빠는 술병을 발로 밀어 치워버린 뒤에 손가락을 밟아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아파! 나 죽어! 부러졌어! 경찰 119! 경찰 올 때까지 넌 나한테 쳐맞아봐라 이 호로 잡놈아! 한 명만 때려야 깔끔하다면서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는 첫째 오빠에게 지시만 했습니다. 형, 거기 말고 명치! 명치를 치라니까? 거기가 멍이 덜 들어! 똥침을 해! 수치스러워서 견적 못 뽑게! 나무 작대기를 확 그냥... 실제로 경찰들이 와서 뜯어 말릴 때까지 첫째 오빠는 남편을 곤죽이 될 정도로 때렸고 둘째 오빠는 끌려가기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를 불렀으며 셋째 오빠는 저를 살펴줬죠. 눈물이 왈칵 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폭행 합의금은 물어줘야 했지만 접근 금지 신청도 바로 할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는 일도 그만두고 본가 근처에 집을 얻어 고양이와 제 아이를 돌보면서 아주 조용히 살고 있어요. 뒷다리 하나가 구실을 못하긴 해도 고양이는 어느덧 중심도 잘 잡고 높은 곳도 느리지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게 불편할 뿐이지 불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 작은 몸으로 제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밝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조금은 우려가 됐던 제 아들도 여느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울고 웃고 공감도 잘하고 타인의 아픔도 이해하는 착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접니다. 버릇처럼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고 늦은 밤엔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죠.
무엇보다 이제 새로 만난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졌어요. 너무 완벽했던 남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저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지경인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몇 번이나 문단속을 하고 불안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기까지 해요. 가족들도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제가 걱정이 많고 예민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걸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가족들 주위가 가장 안전하고 그런 남자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저를 설득해요.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 글을 올리고 난 뒤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정말로 가족들 곁에서 살아가면서 제 인생도 되찾고 싶거든요.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